로마 제국 역사 여행 제9강은 카이사르에서 아우구스투스까지입니다. 카이사르가 내전을 끝내고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와서 본격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시민권을 확대한 건데요. 로마가 시민권을 점차 확대해가지고 이 로마 확장에 크게 기여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로마시에 사는 사람만 시민권을 줬다가 그다음에 그 주변에 라틴 지역까지 넓혔다가 세 번째는 동맹시 전쟁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시민권 줬다가 자 카이사르에 와서는 갈리아 키살피나의 전 자유민에게 시민권을 제공합니다. 갈리아 키살피나 어디냐면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북부 지방이에요. 여기는 본국이 아니라 여기는 속주였어요. 여전히 지금 롬바르드 지역이잖아요. 요 속주인데 로마랑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로마 여기서 흔히 말하는 로마화가 많이 된 지역이다. 그래서 요 갈리아 키살피나를 시민권 줬는데 특히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저 프랑스 지역 갈리아를 정복할 때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여기 출신 병사들이 많이 참전을 했고 뭐 그래서 여기까지 시민권을 확대했고 또 하나의 갈리아가 갈리아 나르보네시스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프랑스 지역이죠. 이곳은 그냥 라틴 시민권만 줍니다. 여전히 속주라는 거고요. 시칠리아도 라틴 시민권만 제공했습니다. 지금 보면 시칠리아도 이탈리아 영토잖아요. 다 이탈리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로마 시대에는 시칠리아는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시칠리아 동부에는 시라쿠사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진출했던 곳이다 보니까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식민지를 만들었고 거기 중심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이곳은 첫 번째 속주가 되었죠. 오늘날에도 시칠리아 방언에는 그리스어가 많이 섞여 있다 그래요. 그만큼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본국과는 많이 다른 그런 곳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민권이라는 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라고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민이 되면 직접세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간접세는 있겠죠. 관세라든지 그다음에 노예를 해방시키면 노예 해방세 이런 간접세는 있어도 직접세는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병역을 해야 되니까 일정 규모 재산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병역을 나갔었고 마리우스 이후에는 재산이 없는 사람도 병역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세를 안 냈던 거죠. 근데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됐고 특히 속주에 사는 사람들은 속주세를 냈었죠. 10%의 속주세를 내게 됐던 거고요. 시민들은 사유재산과 개인의 인권 등 로마법 체계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판받지 않고는 처형당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특권이죠. 이것 때문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바울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 유대계 뭐 헬라인이었을 것 같은데 시민이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받으러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죽잖아요. 그게 이제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시민을 그만큼 어떤 혜택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던 거고요. 그 시민만이 군대를 갈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특권이죠. 그러니까 군대가 오늘날에는 뭐 징집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 군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성공의 가장 큰 발판이 되고요. 또 무산자, 재산이 없는 사람도 군대를 가면 최소한의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이 있었던 거죠. 또 만약에 시민이 속주민들한테 피해를 입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그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민을 상당히 보호를 했기 때문에 시민권이 이때까지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한테 잘 알려진 개혁 중에 하나는 달력이에요. 카이사르 이전에는 로물루스 달력이라는 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음력이죠. 10달짜리 음력으로 이렇게 활용이 됐었고요. 1년이 35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열흘씩 비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일정 지나면 날짜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다가 카이사르 시대에 이집트에서 보니까 양력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달력을 들여다가 태양력을 채택을 합니다. 원래 첫 해 시작은 그 3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봄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날의 3월부터 1년이 시작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력은 3월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페르시아력도 3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음력을 시작했던 이런 달력들은 3월부터, 그러니까 봄부터 첫 해가 시작되었었던 거죠. 그런데 카이사르 때부터 여기다가 1월, 2월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야누스 신에서 유래한
야누스가 들어간 거고요. 페브리스 신에서 페브리스가 들어가서 1월, 2월이 됐던 거고요. 다섯 번째 월의 이름 줄리,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러니까 율리우스가의 어떤 명칭을 따가지고 율리라고 붙인 거고요. 여섯 번째 월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변경한 건 나중에 가서 했던 거죠. 원래 여섯 번째 달이 섹스틸리스인데 이게 아우구스투스 바뀌었고, 일곱 번째 달이 september인데 실제로 9월이잖아요. 여덟 번째가 옥토버인데 10월이 됐고 두 달씩 밀려 있는 거죠. 그렇게 달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카이사르는 내전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서 많은 자금을 확보했죠. 그러니까 전쟁 전리품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로마시를 많이 바꿉니다. 또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좀 드높일 수 있는 포럼을 건축하고요. 율리우스 포럼도 있고 카이사르 포럼도 있어요. 오늘날 포로 로마노에 가보면 여러 사람들이 건설했던 포럼이 흔적이 여러 개 있어요. 물론 기초만 있지만 카이사르도 카이사르 포럼을 이렇게 건축을 했던 거죠.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큰 그 베스타 신전의 큰 기둥이 세 개가 서 있고요. 그 옆에 작은 기둥과 주춧돌만 남아있는 이곳이 카이사르 포럼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가보면 여기에 큰 대로가 지나갑니다. 콜로세움부터 그 에메랄료 기념비까지의 기념관 있죠. 하얀 건물. 그곳까지 큰 도로가 있어요. 이거 무솔리니가 1930년대에 여기 했던 집들을 막 밀어내고 거기다가 한 10차선 될 거예요. 꽤 큰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죠. 예전에는 주말에만 여기 차를 못 나가게 하고 사람들이 지나갔었는데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는 주말도 아니었는데도 차들은 못 지나가게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걷어내면 좋겠는데 안 걷어내고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 위를 아스팔트를 덮고 있다. 이게 이제 카이사르가 건설했던 카이사르 포럼이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카이사르는 자신한테 국가의 통치자로서의 큰 특권을 부여합니다. 굉장히 많은데 아주 중요한 것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종신 독재관에 취임했다. 원래 독재관이라는 게 집정관이 두 명이 원래 군사령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안 될 때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을 해가지고 한 명한테 정권을 주는 게 독재관이었는데 그래서 임기가 6개월이었던 거죠. 임시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종신 독재관에 취임을 하고요. 카이사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집정관을 겸명할 수 있었다. 개선 장군에게만 일시적으로 부여되던 임페라토르를 언제나 사용했다. 이때부터 임페라토르란 말이 생겨요. 엠퍼러, 이게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임페라토르가 원래는 사령관, 최고 사령관이 임페라토르거든요. 그 최고 사령관의 명칭을 자신한테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거고요. 조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로물루스가 첫 번째 로마의 건국자이면 카이사르는 두 번째 건국자다. 이렇게 했고요. 개선 장군이 개선식 당일에만 착용하던 자줏빛 망토를 평소에도 입을 수 있었다. 원로원 회의장에서 집정관보다 한 단계 높은 곳에 앉을 권리다. 원로원 회의에서 가장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권리. 거부권, 신체 불가치권. 이거는 호민관의 권리인데 호민관은 원래 평민에게만 가질 수 있었는데 이 카이사르는 원래 평민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받은 거죠. 또 기념 화폐가 아니더라도 화폐에 자신의 여벌구를 셀 수 있는 권리다. 카이사르는 왜 이런 특권을 자신한테 부여했냐면, 자, 공화국이라는 건 권력이 분점되는 거잖아요. 특히 원로원 주도의 정치 시대가 운영되는 건데, 카이사르가 보기에 이런 체제는 이제 끝났다. 로마는 너무 거대하고 수많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집단 지도체처럼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런 특권을 부여했고 그렇게 유지해 가려고 생각을 했었죠. 자, 문제는 사람들은 그거를 용인하지 않았던 거죠. 일부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공화정이라는 걸 아주 귀하게 생각했던 이 나라의 아주 중요한 정치 체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절대 그걸 용인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물론 카이사르 앞에 술라라는 사람도 이런 걸 한번 했어요. 술라가 와서 권력으로 그 다른 원로원들을 많이 죽이고 자기가 독재관이 돼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술라는 권력을 잡고 몇 년간 있다가 이제 자연사했거든요. 근데 카이사르도 그렇게 해서 몇 년간 아마 권력을 잡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을 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20여 명의 원로원 의원들이 폼페이우스 극장에 가던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한 유명한 단어가 이거죠. 브루투스 너도냐? 이 브루투스란 사람은
20년간 카이사르와 공개된 연인이었던 세르빌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양자는 아니고 애인 관계니까 세르빌리아가 애인인데 또 세르빌리아만 연애했던 건 아니고 그 여러 귀부인들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지내던 카이사르인데 그 중에 아들 중에 하나인 거죠. 이 브루투스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이고 이렇게 굉장히 좋아했던 애인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후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도 해요. 어쨌든 이 폼페이오스 극장에서 기원전 44년 3월 15일 날 카이사르는 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봐도 위대한 인물, 이 카이사르는 왜 살해당했나? 뭐 이거겠죠? 종신 독재관이 올랐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황제가 되려 한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는 이 공화정이라는 걸 최고의 정치로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왕이 돼서는 안 된다. 기원전 509년까지 왕정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 왕정을 브루투스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몰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는 계속 이 나라는 계속 공화정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카이사를 죽였던 거죠. 여기 브루투스가 카이사를 살해한 다음에 시민들한테 연설한 게 있어요. 자, 로마 시민들이여 우리는 다시 자유로워졌습니다. 만약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중에서 카이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분에게 이 브루투스도 그분 못지않게 카이사를 사랑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카이사를 죽였냐고요? 제가 카이사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로마를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사랑하니까 로마 공화국의 적 카이사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카이사를 사랑한 사람이 로마 시내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브루투스도 쫓겨나죠.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한테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제 죽게 되죠. 하지만 당시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 공화정이라는 걸 지키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공화정이 무너지는 분위기가 계속 있는데 공화정은 지켜야 된다라고 원로원 내에서도 그렇게 했고 글로도 남기고 했다는 거죠. 그 글로 남긴 아주 대표적인 사람 키케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기사계급 출신의 변호사하고 정치인이고 문의이다. 원로원 의원이었고 오랫동안 원로원 의원으로 지냈었고요. 카이사르와 폼페이오스 동시대에 활동했죠. 카이사르랑 나이도 비슷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카이사르한테 밑보인데도 불구하고 카이사르한테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요 다음 세대인 안토니우스한테 살해되죠. 안토니우스도 결국은 이 나라는 공화정으로는 갈 수 없겠다. 뭔가 특정 권력인 사람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화정 지지자였던 이 사람은 살해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여러 글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편지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 라틴어를 발전시킨 공헌자다.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명언도 꽤 있죠.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욕망을 이성에 지배하여 두어라. 용기 있는 자를 살아라. 그러니까 로마의 철학이 스토아 철학이거든요. 스토아 철학은 몸을 경건하게 잘 가꾸고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다. 이게 스토아 철학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욕망을 이성에 지배하여 두어라. 이런 게 전형적인 스토아 철학적 사고방식이죠. 강렬한 욕망을 버리고 싶거든 그 어머니인 낭비를 버려라. 남의 고통을 동정해서 흘린 눈물은 금방 마르게 된다. 참 좋은 말이 많죠? 동양 철학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거 비슷하죠. 자, 또 하나의 공화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카토라는 사람입니다. 카토가 두 명이 등장해서 대카토가 있고 소카토가 있어요. 근데 이 소카토는 이 카이사르 시절에 죽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카이사르랑 대립해가지고 카이사르가 내전 한창 치르고 또 폼페이오스가 싸우고 할 때 북아프리카로 피신을 가가지고 거기서 지키다가 카이사르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스스로 배를 갈라가지고 죽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도 전형적인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이기도 했고 부패가 만연한 로마의 정치 상황에서 완고하고 울고든 청렴 결백함의 상징적입니다. 자, 후대의 사람들은 이런 로마 공화정을 되게 좀 사랑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베르길리우스나 루카누스 같은 작가들은 카토를 공화정의 영웅이다 이렇게 미화하게 됐고 르네상스 시대의 단테 이 사람도 신곡에서 연옥의 섬을 지키는 수호자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으로 보낼 수는 없고 로마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연옥에 있어요. 아주 허접한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고 괜찮은 사람 베르길리우스나
요 카토 같은 사람들은 연옥에 이렇게 앉혀놓았던 거죠. 물론 베르길루스는 완전히 뭐 안내자로 해가지고 단테가 좋아했던 뭐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19세기에 가면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에 공화정의 혁명 시기에 다시 한번 공화정의 우상으로 역사의 각광을 받는 거죠. 자, 나폴레옹 혁명 이후에 잠시 왕정이 들어섰다가 1840년경에 공화혁명이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자 공화정을 지키려고 했던 인물이 누구냐 봤더니 소카토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영웅시하는 거죠. 이만큼 공화정이라는 건 유럽 역사에서 왕정과 공화정이 늘 대립하고 여기에서 왕정보다는 공화정이 더 뭐 우월한 건 아니냐. 특히 문필가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글을 썼던 거죠.